지금 LTV를 80%까지 풀어줬어요. 생애 최초인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집을 안 사는 이제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 매수도 그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락은 알겠는데, 이게 대세 하락의 시작인 것인지, 사람들은 왜 집을 지금 안 사려고 하는 것인지 되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이제 구해절부 또 특히 너나이님과 함께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나이님, 좋습니다. 네, 큐.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 계속 감소?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라는 건 아마 처음 사는 걸 말하는 거겠죠. 태어나서 처음 사는 거.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LTV 완화하는데 8월 달에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또 감소했다. 이거는 전달에도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대출이 80%까지 되는데 생애 최초 구입이 급감을 하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 감소세, 수도권 2030 세대 위주로 줄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시길래 저희가 커뮤니티에 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고르게 됐습니다. 자,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라는 건 뭐 직관적으로 집을 태어나서 처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니 그냥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게 아니라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처음 사는 사람만 찝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먼저 봐야겠죠. 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자, 요런 기사가 있었어요. 생애 최초 LTV 80% 적용, 내 집 마련의 숨은 퍼즐을 찾아라,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자, 전달에 8월 초에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적용됐다는 거는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대출이 뭔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들 한 4달 정도 전인가요? 그 전에 제가 대출을 한번 싹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있었죠. 여러분, 네, 그거 영상 지금 보셔도 괜찮을 텐데, 담보대출을 결정하는 요소는 2개예요. 하나는 집값 대비 몇 프로, 이걸 따지는 LTV가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소득 대비, 이 돈을 빌리는 차주의 소득 대비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DSR 있죠.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작년 8월 초부터 올해 8월 초부터, 그러니까 바뀐 지 한 달 된 거죠, 지금. 원래는 규제지역 베이스로요. 규제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15억이랑 9억 사이에 있는 집은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나왔었고요. 9억이 안 되는 집들은 이제 다 40% 이렇게 대출을 해줬었죠. 집값 대비. 그리고 DSR은 7월부터 바뀌었었는데 소득의 40% 이내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 언제? 총 대출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액이 40%가 넘지 않게만 대출을 해주겠다. 뭐 요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겠죠. 그쵸?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집값 대비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요만큼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게 8월 1일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LTV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8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금액도 상관없어. 다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0% 대출한 8억이니까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한도를 6억으로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7억 5천만 원짜리 집까지는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억 5천에 80% 딱 6억이거든요. 풀로해서 받을 수 있는 풀로해서 받으면 이 대출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대출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겁이 나는 거야, 정부에서는. 왜냐면 이거 이러다가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막 금리도 올라가고 대외 환경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다 또 집값이 또 너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서 요 DSR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출액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불만이 나왔지만 또 그거에 이제 반박하는 논리는 뭐였냐면
아니, 차주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더 받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소득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결정은 이렇게 됐어요. 기존 대비 이걸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 유리해진 거로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집 사기가 유리해졌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도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점점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줄어들고 있는 걸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기사 내용인데 복잡하죠? 복잡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생애 첫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수예요. 우리나라 전국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기광장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월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정리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살까? 그거 제가 찾아보니 2013년 1월 이때 역대 최저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지난 2015년부터 임장할 때 제가 서울이랑 수도권 부동산 갈 때마다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사장님은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언제가 제일 분위기가 제일 안 좋고 제일 힘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장님들이 뭐라 했냐면 2012년에서 13년 넘어가는 겨울에 내가 동료들을 많이 잃었다. 부동산 폐업을 진짜 많이 했다. 견디다 못해서. 그 사장님들도 월세 내고 해야 되잖아요. 상가 월세. 그거 못 내가지고 이때 진짜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딱 2013년 1월 달이 진짜 매수를 안 한 거야. 그 이때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용자들이죠. 바닥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5,000건밖에 안 된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최근 4달을 봤거든요. 제가 최근 4달을 봤는데 2025년 5월, 6월, 7월, 8월 각각 이 정도입니다. 2022년 5월에 27,000건, 22년 6월에 26,000건, 22년 7월에 25,000건, 22년 8월에 24,000건.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줄고 있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대출 그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보면 8월 1일부터 대출을 딱 풀어줬단 말이에요. 생애 최초자한테. 그럼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출이 풀렸으니까 거래가 살아나겠네? 그렇지? 집 사기가 수월해졌으니까? 그런데 딱 까보니까 또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통한다 이거죠. 대출 풀어도 집 안 사는 거야, 이제. 역대 최악 수준은 아니에요. 이 정도니까. 근데 완화된 8월 들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2만 건 밑으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가 생애 최초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집 사는 의사결정하는 게 쉬울까요? 집을 사봤던 사람. 그쵸. 반대로 얘기하면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정말로 큰맘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국 단위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분위기가 안 좋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두시고 이후에 이 통계 자료나 뉴스에서 이런 거 보셨을 때 그 건수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보시면 지금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없는 거냐? 초강력 규제에 불만이 폭발한다.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소득 없으면 대출 못 받아요? 초강력 규제에 사람들 불만이 폭발했다. 이거 느낌이 어때요? 집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는 깔려있네요. 근데 대출을 왜 안 해주냐 이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불과 2020년 12월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집값 잡겠다고 대출 막는 정부. 서민들만 피눈물.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 잡겠다고 대출을 쪼이니까 서민들이 나 집 사고 싶은데 니네가 대출 막아서 못 사잖아요. 너무 열받아요. 막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게 불과 2021년 8월. 작년이네요. 딱 1년 전이죠. 대출 수요는 넘치는데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간다. 이게 언제? 또 2021년 8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딱 1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출을 1, 2년 전만 해도 대출 못 받아서 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엔 지금부터 이제 이걸 맥락 없이 보면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정부에서. 어차피 안 사는데 대출 뭐하러 열어줘? 얘네들 집값 띄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구가 공약사항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왜? 선거는 올해 초에 했으니까. 맞아. 왜냐면 그 공약사항에 결정된 것도 작년 말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 2년의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있구나. 공약에 넣자. 공약에 넣어서 실행하자. 그러니까 준비해서 실행한 게 8월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유는 특정 시점의 거래 절벽 이유. 이 특정 시점이라는 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는 걸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작년 8월 말 이미 현장에는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예, 왜냐면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물건 임대도 해야 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변하는 그 순간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작년 명절 때를 기점으로 야 이거 진짜 지금 빨리 안 팔면 안 팔리겠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한 달 정도 사람이 안 돌았고 8월 말 때 8월 달.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는 수요자 관망세가 완연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금리도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네. 금리 최근 1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면서 매수가 싹 사라지고 관망세로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과 1년, 2년 사이에 대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딱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적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현장 분위기 그리고 각종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각종 지표 이 특징하고요.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요, 당연히 이거 알아보려면 가봐야겠죠? 그렇죠. 자, 가서 이제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느낌이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부동산에 갔어. 근데 이 부동산에 내가 작년에 갔는데, 이거 제 사례인데, 대구에 작년 여름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서울말 쓰면은 사장님들이 막 이러고, 그런데 최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비타 500이 까요. 돌아와. 뚜껑이 돌아. 비타 500 뚜껑이 돌아.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옛날에는 믹스 커피만 주고 뭐 마실래요 이런 말도 잘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냉장고 잠깐만 있어봐요. 냉장고 열고 유자차 꿀단지가 나와. 이거 내가 담근 거야. 진짜요? 공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느낌이 오는 거죠.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지금 매수 죽었구나. 여기 지금 난리 났구나. 이게 느낌이 빡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인천 갔었던 것 같은데 집주인분이 저한테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난 진짜 거의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고가 들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했을 때 중개업소 사장님이 깎아줄게 뭐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근데 딱 집에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이 있어. 클래식이 나와 일단.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나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맞아. 설명도 잘해줘. 저희 집이 여기가 뷰가 너무 띄어서 좋고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하는데 그 집은 정말 너무너무 급하셨는지 저한테 깎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깎아줄 수도 진짜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근데 폭등하거나 상승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 잘 못 봐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 그 숨 막히는 그 정적 있잖아. 내 경쟁자들 여기 엘리베이터 탔는데 너만 코크님 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서로 숨 막히는 눈치를 봐봐. 엘리베이터 딱 눌렀는데 아무도 다른 층을 누르지 않아. 그 집에 가는 거야. 이거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거야, 현장 가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정확하지. 이게 누가 봐도 여기는 지금 매수가 엄청 돌고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장 안 가고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무슨 지수 이런 거 보거든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 그 지수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고하는 지수를. 근데 특징은 아셔야죠. 이게 후행적이에요. 왜? 아니 데이터라는 게 모아야 되잖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걸 가공한다는 거는 나와 있는 현상을 숫자로 바꿔서 그걸 가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늦어요. 일주일 이상. 그리고 이런 게 있죠. 특히 거래 관련 지수가 있거든요. 뭐 KB 매매 지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지금 나오는 아파트 호가 엄청 내려갔는데 뭐 0.1% 올랐다고?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작년에 실거래로 뭐 12억 찍었던 아파트에 지금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 10억 8천짜리 중간층 매물도 있는데, 이거 지금 10% 빠진 건데, 아니, 어떻게, 이거 KB 지수는 이거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래가 너무 안 되면, 거래가 기준으로 통계를 만드는 경우에는 아예 안 떨어진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내려가지. 내려갔다는 건 내가 마음 먹고 12억에 거래했던 거 10억 8천의 물건이 있으면 내가 그거 사면 10억 8천이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 사람들이 사냐고. 손에 떨어지려고 할 것 같으니까 안 사니까. 기다리죠. 기다리니까 이 거래가 반영이 안 되고 통계에.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수준이 유지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통계를 만들 때 기준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가라 하는 거예요. 네, 막 앉아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거 물론 좋은데 현장을 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캐치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빠르게 알 수 있다, 현장을 실시간 알 수 있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보는 법은 이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현장 일단 가야죠. 근데 내가 못 가. 그럼 전화라도 하세요. 네, 전화를 해보면 잘 얘기해 주십니다. 아닌데요, 너나이님? 제가 전화하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대충하고 끊어버리던데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 부동산에 전화하면 돼요. 네, 딴 데 전화하면 돼요. 다 친절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어볼 때 지금 매매 임대 분위기 어떠냐고 일단 가볍게 물어봐요. 요새 매매 잘 돼요? 뭐 임대 잘 나가요? 전월세 잘 나가요? 이렇게. 어떤 사장님들은 잘 나간다고 하고 어떤 사장님들은 뭐 좀 솔직하게 거래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쵸? 이거는 사장님마다 달라요. 그치만 저는 가볍게 일단 틀려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매물 가격하고요. 매물 가격은 뭐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개수를 물어봐요. 사장님한테. 이거 요새 매물 많이 나왔어요? 매물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장님들이 또 의도를 갖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거래 안 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물 많이 안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계속 꾸준히 보시다가 매물이 늘어난다. 그럼 늘어났다. 내가 보기에 확실히 늘어났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개사 뭐 9곳, 11곳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써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에 많이 내놓는 거예요. 부동산에 많이 내놓으면 왜 많이 내놓을까요? 빨리 안 팔리니까. 그런 게 많다, 매물이. 그러면 지금 여기 매물 좀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네, 사장님이 만약에 내가 파악한 거랑 다르게 얘기한다. 그럼 그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부터 걸러드리면 되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신다. 그럼 더 물어보면 돼요. 매물 개수도 저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매물들 언제 나온 매물들인지도 물어봐요. 2달 됐어요? 매물 이거 잔금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막 잔금 급한 게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 매물 내놓고 오랫동안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매물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밖에 없어. 몇 개 없는데. 그럼 지금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요새 거래 안 돼요? 제가 여기 작년에 사실 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막 매물 없고 막 집 보러 가면은 막 신발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신발장이 꽉 차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막 얘기를 해줘, 자기 생각을. 그럼 그렇구나. 일단 들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여러 군데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장님마다 다 말이 다르거든요. 그치. 다 달라요. 그치. 근데 여러 개를 들어보고 내 공부량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된다. 이렇게 처음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내 집 마련을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걸 자주 물어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현장 분위기 이렇게 파악하는데 지수를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냐?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사실 막 데이터를 많이 보진 않아요. 제가 데이터 보고 거기서 막 뭐 찾아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지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늦더라고요. 이게 자꾸 끼워 맞추기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공부할 때. 자꾸 현장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제가 확인용으로 보는 지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집 분위기 바뀔 때 딱 이렇게 도움되는 거.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택가격 심리지수? 그게 뭐야? 그게 뭐지? 심리? 사람들 심리를 말하는 건가? 자, 이거는 뭐냐면 알아보려면 일단 아주 간편합니다, 여러분. 아실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이 아실 앱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그 부동산 스터디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 매수 심리 해가지고 여기 심장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죠? 네. 요게 있어요, 아이콘이. 요걸 딱 누르시면 매수 우위 지수하고 매도세, 매수세 뭐 요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4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2개만 봐도 됩니다. 짠! 여기 주택가격 심리지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4개가 있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근데 이 매도세하고 매수세를 섞어서 그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매수 지수, 매수 우위라고 돼 있고 이게 막 이렇게 막 떠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설명돼 있어, 친절하게. 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KB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요즘에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지수를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가시면은 통유리에 KB 부동산 협업하는 파트너 맞아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화하는 거기에다 KB 직원분들이. 그러면 매수 우위 지수는 뭐냐면 여기 지금 2008년부터 이렇게 최근 14년간 이 지수가 나와 있거든요. 요게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선. 이 기간의 평균선. 이게 한 100 정도 되죠? 그죠? 그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요때는 어때요? 매수 우위 지수가. 평균보다. 아래에 있어요. 엄청 아래에 있죠? 잠깐. 2015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뭐였다? 시장이 안 좋았죠. 하락장. 네. 딱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사람들이 안 샀던 거지, 이때.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 상승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지수 레벨이 확 올라왔죠? 네. 그쵸? 지금 어때요? 떨어졌어. 떨어지고 있죠. 엄청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좀 전체적인 트렌드 볼 수 있고요. 최근 3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최근 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짠! 2019년 9월부터 지금 이제 2022년 9월이니까 딱 3년이죠. 이 3년 동안을 쭉 본 거예요. 3년 보면 최근 2년 동안은 어때요? 다 레벨이 높죠? 네. 근데 지금 최근 1년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훅 꺼졌어요. 훅 떨어졌죠.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1년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당황하는구나. 왜냐면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 관심 가지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관심 갖고 나서는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그치. 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집값이 막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게 지금 좀 어색하잖아요. 왜 이러지?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사람들 집 살 마음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욕구가.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은 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까지가 진짜 피크였어요. 7월 달에 진짜 미쳤었어요. 7월 달에 막 사람들 다 달려들고 막 난리도 아니었고 그때 막 물건 거두고 막 배액 배상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8월부터 스물스물 분위기 안 좋아지더니 9월이 되면서 매물이 쌓였어요. 명절 때가 되면서 매물이 쌓였어. 그때까지는 좀 덜했는데 명절 지나면 사람들 돌겠지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맞아. 왜냐면 저도 그때 임대 빼는데 좀 고생했어요. 이때. 기억이 나. 그래서. 근데 갑자기 명절이 지났는데 정말 오히려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 주변에 매도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들, 특히 매도를 하려고 내놨다가 사람들이 여름에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매물을 걷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당황을 하는 거죠. 더 오를 줄 알고 걷어들였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너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요때인 거예요. 요때. 이게 7월인데 이 피크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이 지수는 여기서 지금 끄트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부터 손님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임대 놓을 때도 그렇고 전화하거나 저한테 이제 뭐 매물 같은 거 이거 사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들으면 아직까지 사람들 매수가 붙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다가 이 시점 정도? 그러니까 한여름 끝나갈 때쯤부터는 확실히 매수가 적어지네 이런 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수가 아까 제가 말했던 건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거 확실히 지금 분위기 안 좋아졌는데 아니면 확실히 분위기가 지금 엄청 좋아서 사람들 막 달라붙는데 그때 이걸 보면은 보여요. 느낌이 와요. 아, 지금 미끄러지고 있구나, 이게. 반대로 이럴 때는 사람들 지금 달라붙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또 여기 매도세, 매수세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초록색이 매도세.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게 강한 거죠. 그쵸? 반대로 이거는 매도와 매수는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이게 매수세거든요. 매도세가 강하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사고 싶어 하겠지. 팔려고 하니까 쟤 왜 팔려고 그래? 갑자기 집값 떨어지나? 이러면서 안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매도세는 높고 매수세는 낮죠? 이게 언제냐? 또 하락장. 지난 하락장. 2008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상승장에서 이제 이게 확연히 바뀌죠. 그죠? 그럼 보면 이게 매수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미쳐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미쳐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한 번씩 이따금씩 나왔던 폭등장. 저는 수도권 지난 장에서 2018년 여름 이후로 한 3번 정도? 그때 포함해서 4번 정도 폭등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폭등은 그러니까 신발 벗을 자리가 없을 때. 집 보러 가면. 그리고 집 보고 나오면 내 신발 한 짝 저기 복도 끝에 경쟁자가 막 발로 차버려. 내가 먼저 가서 살라고 막 그럴 때가 이제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피크를 이렇게 한 번씩 피크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때요? 또 벌어졌어. 완전 바닥이죠. 매도는 엄청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번 장만 보시니까 이전에 하락장 깊을 때 끄트머리 2012년 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5,000명 샀을 때 생애 최초 구매자. 그때 네. 보세요. 이거 지금보다 더한 거야. 지금보다 더 위에 있어. 이때는 정말 패닉. 완전 팔아야 돼. 이거고 매수 보세요. 땅바닥 붙어 있어. 이 정도였다. 이것도 최근 3년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때 기준으로 갑자기 매도세가 막 폭등을 하죠. 이게 명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부동산이 하락장에 들어와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하락 조정기냐 대세 하락장의 초입이냐 막 이러잖아요. 네네. 저처럼 그냥 맨날 이제 이거 들여다보고 막 현장 다니고 주변에 또 현장 다니는 투자자들하고 많이 교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거래 안 된 지는 1년이 다 됐어. 넘었어. 예, 거래 안 되고 매도자가 자기 뜻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은 이미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완연히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또 여기 보면 매도가 갑자기 한번 푹 죽고 매수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죠. 네. 이거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팔아야 돼 막 하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닌가? 팔면 안 되나? 하면서 이게 내려왔던 때. 요때가 언제냐? 선거 때. 선거 때.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 많이 했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집값 오를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딱 선거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한번 내려왔었죠. 팔면 안 되나? 하면서. 일기신도시 막 물건 다 들어가고. 그랬다가 바로 다시 아닌가 봐. 하면서 매도가 지금 엄청 꼭대기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볼까요? 현장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현장 가는 게 어렵다. 그럼 요걸로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희망사항대로 보잖아요. 근데 이건 숫자라 거짓말 안 하거든요.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지표를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가. 예, 이런 걸 배웠는데 내 집 마련 매수 시기 현명하게 결정하는 법, 내 집 마련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요거를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될까, 그걸 말씀드리면서 요 콘텐츠를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제가 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매수 결정을 해라. 맨날 지나고 생각해야지 관망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살 거야 말 거야 언젠가, 지금 아니라도 그 결정을 해. 일단 나는 집을 꼭 산다 안 산다 이런 결정을 해라. 그리고 그거는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니즈, 그러니까 수요. 나는 가격은 난 지금 하락장이 모르겠고 나는 내 집 무조건 살 거야 이제. 난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분들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 혹은
가격, 이거, 난 좀 떨어지면 살래. 자유지. 본인의 자유죠. 이런 분들, 난 내 집 꼭 살 거야? 혹은 난 더 기다릴 거야. 그렇지만 언젠간 반드시 살 거야. 이런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결정이 됐다. 그럼 어쨌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살고 싶은 데를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면 관심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차피 집값 떨어지니까 느긋하게 봐야지 하면은 또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 지금 당장은 아니야. 왜냐면 너무 비싸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난 기다렸다 살래. 까지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월부 구독자분들이 저는 내 집 마련 좋은 데다가 진짜 좋은 데다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의 첫 단계가 살고 싶은 데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마포에 살고 싶어. 나는 성동구에 살고 싶어. 난 마곡에 살고 싶어. 나는 고덕에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딱 정해보세요. 그거를. 그 단지까지 정하면 단지까지. 내 워너비 단지를 정해. 그리고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이 3개에서 5개는요. 가격대별로 정해보세요. 가격대별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내 40대인데 한 4억 정도 된다. 전세금이랑 다 합치면 내 집 마련 비용을 쓸 수 있는 게 나는 나중에 10억 정도 되는 집 중에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지금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기다릴 거고 그동안 한 2억 정도 더 모아서 6억에 4억 정도 대출 내서 나는 10억 정도 되는 집을 사고 싶어 라고 딱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지금 현재 10억인 집, 지금 현재 8억인 집, 지금 현재 12억인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단지를 몇 개 정해보세요. 일단 몇 개 정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얼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2억짜리예요. 이 12억인데 내가 10억 정도로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이 12억짜리 집이 너무 좋아. 난 제발 이 집 10억만 돼도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정해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터무니없이는 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댓글에서 봤는데 말F 5억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어떤 댓글이 써 있어요. 말F 전용팔사 5억 될 때까지 기다린다. 매매가? 70% 빠질 거야.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거 보는데 참 어렵겠다. 왜냐면 말F 지금 전세 9억이 넘어요. 맞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도 매매가 18억이야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19억에 거래하자고 하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기다려서 내가 바란 대로 됐어. 그 집값 떨어져가지고 근데 내가 12억 정도 집을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15억이 됐어. 근데 좀 더 있다가 13억까지 떨어졌어. 그럼 이제 파란불 주황색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5억 될 때까지 기다린다. 전세가 9억인데 어떻게 5억까지 빠지냐고. 목표로 하는 희망 매수가 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칼을 빼려면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전세가를 참고해서 매수 희망 가격을 정해보세요. 그 내가 가고 싶은 단지들. 전세가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현장을 가는 거야. 그 단지를 가는 거예요. 가끔 소풍처럼 1년에 한 4번 분기마다 가보는 거야. 계속 그냥 애 손잡고 일요일날 엄마 어디가? 우리 말F가 거기 왜 가? 나중에 살 거거든. 진짜? 우리 나중에 그 집에 이사가?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볼래? 가보는 거지. 가서 둘러도 보고 부동산 가서 물건도 물어보고 집도 보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도 느끼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동네 분위기야. 여러분들이 워너비로 찍었으면은 내가 가서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좋은 데지. 근데 가서 물건을 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건을 보면요. 내가 그 집 얼마에 봤다는 게 딱 찍혀요. 머릿속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F를 2022년 1월에 가서 얼마에 봤다. 4월에 가서 봤더니 가격이 얼마가 변했다. 이게 딱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집도 보시고 부동산 가서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이상하다. 1월 달에 왔을 때는 날 쳐다도 안 봤는데 4월에 왔는데 갑자기 유자차를 꺼내주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런 걸 좀 느끼시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가서 물어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매매가 얼마예요? 전월세 얼마예요? 매수매도 분위기도 물어보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너무 많이 푸는데 이거 강의 수준인데요. 괜찮아. 강의 때는 더 깊은 얘기 할 얘기 엄청 많거든. 강의 때는 진짜 찐 얘기.
자, 매매가 전월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어떤 그런 투기적 마인드를 빼고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월세요? 여기, 뭐 5억에 뭐 100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집값은 얼마예요? 집값이 뭐 14억이래. 그러면 내가 100만 원씩, 월세 100만 원씩 내면 1년에 1200만 네.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세 100년치가 넘는 거죠, 집값이? 그렇죠. 그러면 뭐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월세 유리한 거지, 지금은. 합리적으로. 네. 근데 몇 년 뒤에 갔는데 이 집이 10억이 됐어. 막 떨어지고 있어. 근데 월세 얼마에 물어봤더니 4억에 150이라는 거야. 이러면 차라리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결정하셔도 정말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진 않는다. 이런 합리적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걸 하시려면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 매매는 얼마예요? 전세 얼마예요? 월세 얼마예요? 아, 나 그때 갔을 때 얼마였어? 써놓고. 또 다음에 가서 또 해보고 써보고. 내가 가고 싶은 단지. 그러다가, 아, 이거는 정말 여기 내가 전월세로 가느니 지금 집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내가 앞에서 생각했던 매수 희망 가격 언저리 됐다. 그럼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 여러분 아까 2013년 1월 달에 매매 아무도 안 할 때 전국에서 집산 15,000명의 용자들 보셨죠? 그분들 지금 집값이 2배, 3배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막상 그 시점에는 부동산 줄 폐업하고 막 아무도 집 안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원하는 가격 수준에 와 있고 매수세가 없다. 이런 게 느낌이 온다. 그럼 매수 결정하라는 거죠. 근데 영끌은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면 안 돼. 영끌은. 다만 이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너무 싸. 내가 보기에 서울 집값이 이만큼이면 내가 보기엔 정말 싼 거야. 사람들 이제 소득이 뭐 얼만데 우리나라 사람들 집값이 이 정도야? 그럼 정말 싸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그 영끌을 좀 더 러프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도 이 얘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너나님 도대체 영끌이 얼마예요? 그 얘기할 때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당신 소득에 생활비를 뺀 저축액에서 절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리금 상환하는데. 네. 근데 이때는 저축액에 뭐 한 80%까지는 원리금 상환 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도 된다. 왜? 집값이 쌀 때는 레버리지 좀 일으키는 비율을 좀 높여도 괜찮거든요. 더 용기를 내도 된다. 더 용기를 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때는 자 매수세가 없을 때 사는 게 좋아요. 왜? 골라 잡을 수 있잖아. 나와 있는 집 중에 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골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협상하시고 말도 안 되는 수준 막 1억 빼주세요 이런 건 아니라도 좀 가격을 좀 더 조율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사 날짜를 좀 더 여유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 집의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제게 이 가격에 파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진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런 계략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매수 시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분위기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오늘 주제가 생애 최초 매수자 감소하고 있다였잖아요. 네네. 아, 매수자가 감소할 때 진짜 현장 분위기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매수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